이제 계속 들어오실 테니까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여기 보면 되죠? 네, 여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 시청자분이 보이진 않지만, 저 얼굴 여기 나오잖아요. 뭐 보면서 얘기해도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룡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반가운 분을 또 한 분 모셨는데요. 요즘 재개발 시장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재개발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 옆에는 지금 현재 재개발의 거장 잘사는구님, 정현성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사는 흥부 정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잘사는구님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되게 바쁘게 지내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계속 수업하고 사실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저께랑 그저께 9시간 한 15시간 이틀 동안 강의한 것 같아요. 건강 챙겨요. 그래서 그때 한 15시간 정도 이틀 강의해서 어제는 목 상태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말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모시기 전에 프로필을 지금 네이버 이런 거 보면서 잠깐 봤거든요. 네. 봤더니 교수님 되셨던데. 교수님 되셨어요. 아니, 뭐, 어쨌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어떻게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자기소개라기보다는 그 여러분들한테 한번 어필 한번 해주세요. 아, 네. 뭐, 건국대 동국대학교에서는 뭐, 몇 년 전부터 강의를 해왔는데, 예. 작년에 어떻게 좀 기회가 돼서 서강대학교 학부 과정은 아니고요. 네.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 석박사 과정 부동산학과에서 겸임 교수로 작년 9월 1일로 임용이 됐고요. 네. 가르치는 과목은 재개발 투자론 가르치고 있고, 투자론? 네, 재개발 투자론 가르치고 있고, 학점은 3학점짜리 전공. 전공이면은 빼도 박도 못 하겠는데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 뒤를 얘기 안 했는데 전공 선택입니다. 아, 선택. 근데 돈 되는 거니까 선택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네, 뭐 선택. 그래서 원래 이렇게 대학원 수업이 정원을 채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네, 제가 이제 작년 2학기부터 강의했는데 정원을 다 채웠고, 네. 그 다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제자분들 학점도 줘봤고, 네.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옛날에는 그 공부 좀 해볼까 할 때 약간은 로망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A, B, C 뭐해서 학점 이게 포션이 다 있잖아요. 네네. 무조건 A 줄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학점 줄 때도 되게 고민 많이 했고 네. 그다음에 그 석박사를 따기 위해서 무슨 졸업 시험 같은 것도 보나봐요. 근데 이제 그 졸업 시험 전공 필수 과목은 무조건 졸업 시험을 다 쳐야 되고 네. 이제 전공 선택 과목 중에 자기가 졸업 시험을 칠 것들을 이렇게 수강생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대학원생들이 선택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 과목 선택해 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또 뭐 기술하는 거 논리 문제 한 5문제 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얼마 전에 채점 해서 졸업시켜드리고 네.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정현석 교수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발 관련된 얘기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재개발 얘기를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번에 작년이었죠. 11호 부동산 대책. 네네. 그리고 아파트 거래량이 잠시 급감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서울 핵심지 가격은 오르고 있어요. 가격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요즘 자꾸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얘기가 사람들한테 자꾸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주변에서도 이제는 재개발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또 이런 상황에서 또 며칠 전에는 공급 대책 발표됐죠. 네. 129 대책. 내일은 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시청자분들께서 되게 궁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한번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길 수 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1015 대책 전에 이제 97 공급 대책이라고 있었죠. 근데 이제 네, 그쵸. 근데 그 97 공급 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97 대책, 그 다음에 1015 대책, 그 다음에 129 대책 요 세 개를 같은 흐름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네. 지난번 이제 일단은 작년에 97 대책을 발표를 하고 나서 시장에 있는 마켓 플레이어들은 이 공급 대책이 별거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부랴부랴 1015라는 대책을 냈고 1015가 워낙 강력했죠. 뭐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토지죠. 네,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이 3종 세트를 다 묶어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뭐 지방에 계신 분이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됐고, 네. 그다음에 내가 지금 실거주하지 않는 이상은 내 집을 팔 수도 없고, 사실 서울 아파트는 다 묶여버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그러니까 재건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비 사업을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데 재건축도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니까 서울 쪽 이제 저는 서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이제 아파트가 다 묶여버렸고 이렇게 재개발 시장만 이렇게 딱 살아남는 거죠. 재개발은 그냥 갭으로 사도 되니까.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게 이제 재개발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있고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하나는 신속통합기획, 두 번째는 공공재개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성동구에 가면 성수전략정비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용산에 가면 용산정비창. 이렇게 재개발은 네 개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 갭 끼고 사면 되거든요. 신정구역, 청량리구역이든 뭐 부가연이든 뭐 노량진이든 가서 그냥 갭 끼고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15 대책 나오고 당연히 저는 재개발 시장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수강생분들이 주로 임장 가셔서 사셨던 곳들 불과 1015 대책 막 나왔을 때 투자금 대비 지금은 한 3억 4억씩 올린 상태거든요. 네네. 지금 굉장히 뜨겁고 특히 입주권 이제 그 투기과열 지구라는 걸로 묶이다 보면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때문에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하고 사고 팔기를 못 하는데 네네.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최초 사업 시행인가 신청한 구역은 또 예외적으로 사고 팔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구역들이 한 10몇 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입주권이라는 거는 사실 분양권, 즉 곧 신축인 거잖아요. 사실 리스크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수요 확 몰리고 거기 막 가격 급등하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1015까지 그냥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5, 129까지 쭉 말씀드리면 이제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화들짝 중앙정부에서는 놀랬고 그래서 공급 대책을 내겠다 하다가 결국은 미뤄져서 이제 2026년 1월 29일 날 발표를 했는데 저는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됐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다른 시각이요? 네. 119 공급 대책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까 도입부에 저희 그저께랑 그저께 저희 멤버십 분들이랑 굉장히 큰 행사를 가졌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걸 그대로 한번 여과 없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지금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은 용산, 태릉, 과천 요게 이제 핵심이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매스컴에서는 용산, 태릉, 과천 이게 언급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 되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이 129 대책의 핵심은 이쪽에 있다고 봐요. 과천, 용산, 태릉이 아니라 네. 나머지 쪽에 핵심 키워드가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앞부분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테니까 그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보면 용산에서 캠프팀 부지 포함해서 12,600호 그 다음에 과천 경마장이 9,800호 그 다음에 태릉이 6,800호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에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 군데가 성공을 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 태릉부터 보면 이거 뭐 부룡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이미 재탕이잖아요. 그쵸, 재탕이죠. 그때 막 노원구 주민들 막 들고 일어나서 막 반대 시위하고 굉장히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뭐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세운사고요. 네. 그 문화재 부분 때문에 막 김민석 국무총리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서울시랑 대립각지했는데 여기도 그 이슈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재 이슈, 그다음에 노원구에 있는 과거 반대를 극렬했던 그 노원구의 주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 거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태릉은 공급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과천부터 얘기할게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희 수강생한테 제가 메일을 받았거든요. 이미 과천 가보니까 경마장 이전하고 아파트 반대한다고 빨간색 플래카드 붙어 있더라고요. 뭐 신문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 네. 제가 신문기사를 못 봤고. 자, 이제 과천 같은 경우는 결국은 경마장을 이전을 하고 공급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다 이전할 거냐는 거죠. 네, 이 경마장 사업이라는 게 그 세수가 상당하거든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교통편이 굉장히 좋잖아요. 4호선 타고 내려가. 그렇죠. 그러면 이 경마장을 어딘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저는 경마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시스템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비즈니스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접근성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네. 결국은 자가용이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 수 있는 어떤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지에 대한 선정 없이 이번에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급하게. 그러면 과연 그 경마장 부지를 어디로 이전할 거냐. 그게 합리적으로 그 경마장 비즈니스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다가가 줄 거냐. 이게 또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 용산 정비청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다 딴 작업이 됐으니까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서울시와의 대립각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울시가 용산 정비창에 주택 공급을 6,000호를 계획했다가 이제 워낙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8,000호까지 양보한 상태인데 지금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는 9,800 거의 10,000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립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산 정비창 공급 같은 경우는 일단 26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출신의 서울시장이 된다라는 가정을 깔고 발표한 것 같아요. 깔고 했다. 네, 깔고 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연임을 하시게 된다면 이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국토부가 상위이기 때문에 뭐 찍어 누르면 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인허가권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그 원활하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장이 바뀌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건 지금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선결 과제들 이 세 가지가 되게 메인인데 이번 1부 대책 공급의 굉장히 메인인데 그러한 선결 과제들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뭐 27년부터 30년까지 주르륵 착공 이렇게 해놨던데 그게 원활할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퀘스천 마크를 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많은 매스컴에서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차치하고 제가 메인으로 보는 거 그 다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도자료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어디에 매토를 공급하나 이렇게 쭉쭉쭉 보시면 제가 외우지는 못하는데 무슨 하남 테니스장에 300, 우체국, 수원우체국인가? 우체국 밀고 25호. 그러한 짜잘짜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리스트업이 됐다는 거예요. 고생 많이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고생을 겁나게 했는데, 문제는 뭐다? 딱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박박 긁은 거. 정말 박박 긁은. 그럼 이거를 달리 생각해보면, 앞으로 더 이상은 긁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쵸. 네, 저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체국 위에 아파트를 지어서 25개 호에 그게 공공이 됐던 공급하겠다라고 정말 짜잘짜잘하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역으로 보면 더 이상 서울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걸 시인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진짜 박박 긁은 거냐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뭔가 다른 데 더 좋은 거 남겨놓고 보도자를 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지가 이제 6개월 정도 됐잖아요. 게다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아요. 맞아요. 예,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굉장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파워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말이 잘 먹힐 때죠. 지지율도 높고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박박 긁은 거라는 거죠. 더 이상 뭔가를 남겨놓은 게 아니라 진짜 다 들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1월 29일 날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1월 25일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이 공급대책이 발표되기 한 4, 5일 전부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세제 관련된 언급들을 하시기 시작하시다가 맞아요. 예. 어제 그제 밤부터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내시더라고요. 네네. 그 워딩도 봤어요. 채널A에서 저급한 집단의 그래서 다주택자를 또 그렇게 규정한 워딩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그러니까 공급대책이 발표된 걸 제가 딱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공급대책 한 3, 4일 전부터 이제 중과유예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갑자기 1주택자 장특공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거주도 하지 않는데 장기보유 특공공제를 다 해줘야 되냐 막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왜 그런 발언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그 부동산에 대한 발언 굉장히 세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 본인께서도 아마 1월 29일 날 발표되기 훨씬 전에 청와대에서 보고 받으셨겠죠. 그래서 딱 보고 받고 이재명 대통령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보고 딱 받아보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답이 없는 거죠. 이번 공급 대책은 답이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산태는 과천은 그러한 이유 그다음에 나머지 있는데 없는데 진짜 다 긁어 모았는데도 이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대로 발표했다가는 97 대책, 97 공급 대책 발표하고 확 튀어올랐잖아요. 네. 그 꼴이 나겠다. 물론 이제 그때는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투기관리구나 줄전대상 지역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없었을 때지만 그래서 시장은 좀 다르지만 그 트라우마가 있으시기 때문에 야 이거 1, 2부 대책 그냥 발표했다가 정말 난리 나겠다. 그렇게 느끼셨을 거고 그래서 1월 29일 한 3, 4일 전부터 메시지를 내기 시작하시다가 1, 2부 딱 내고 나니까 이거 별거 없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계속 강성 발언들을 내고 계시거든요. 네. 저는 재개발 전문가로 생각했을 때 자신감이 좀 없으시는 거 아닌가. 그쪽에 좀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그거네요. 이슈는 이슈로 덮는 거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공급 부족이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으니까 네. 그것들을 더 민감한 다른 세금 이것들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슈를 이슈로 덮는 그러니까 이쪽에 성동격서죠. 사실 지금 이 상황을 너무나 잘 표현할 수 있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속담이 너무 세서 네. 그 속담을 제가 여기에 있다가는 잡혀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작년 12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속담을 함부로 얘기했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네. 다만 제 블로그에는 올려놨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가서 한번 보시면 저도 궁금하니까 좀 이따 끝나고 네. 한번 블로그 들어가봐야겠는데요. 그래서 네. 결론은 이번 119 공급 대책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실효성이 매우 낮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하고 설령 이 6만 호가 다 수도권에 공급된다 하더라도 다음 대안이 없다.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 메시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긴 제가 보더라도 지금 각종 규제부터 시작해서 뭐 공급대책 나왔고 뭐 나왔고 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좀 빨리 해줘야 공급이 늘어날 텐데 네, 맞아요. 이게 분양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멸실 공급도 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네. 멸실 공급도 늘어야 되는데 막상 이 멸실 공급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사실 이게 대책이 이게 맞나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라면 서울 재개발 굉장히 유망하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네. 많이 오를 것 같고, 뭐, 일부 미디어에서는 이번 119 대책 때 재개발 재건축 완화도 좀 당기지 않을 거냐 예상하는 것들도 전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좀 봤는데 전 전혀 기대 안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97 공급 대책 때 큰 틀의 발표를 보면 결국 LH 주도의 공급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건 민간 사업 영역입니다. 네. 119에서는 담기지 않을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었죠. 네네.
그러면 일단 서울 재개발 좀 투자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그 정도 돈이 충분하신 분들도 있지만 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한남, 성수 좋은 거 다 알거든요. 다 알죠. 근데 현금만 30억 이상 들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재개발 금액이 큰데 그러니까 답답해 하시는 분이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아유 나도 아는데 재개발 금액 너무 크지 않느냐. 더더구나 요즘 집을 사고 계신 분들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3040 세대거든요. 맞아요. 그분들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재개발 아니 좋은 건 알겠는데 살 곳이 있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뭔가 그거에 대해서 대안이라든지 답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게 있다, 뭐 이런 방법이라든지 네네. 전략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답을 제가 정확히 내드릴 수 있고요. 네, 일단 재개발 그러면은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아파트 될 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뭐 이런 선입견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선입견에 불과하고 조금만 공부해 보면 그런 것들이 정말 쓸데없는 고민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 아까 제가 그저께랑 그저께 저희 수강생분들을 대상으로 되게 큰 행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네.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멤버십 제비스라는 그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저희 현재 멤버십 분이 한 45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을 제가 28개 조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조당 한 5명 정도 돼가지고 대략 한 140명 정도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28개 조로 나눠가지고 제가 70개, 서울에 있는 재개발 70개, 제가 말하는 재개발은 지금 그냥 뭐 빌라촌 이런 게 아니고 최소한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된 곳, 적어도 서울시에서 신통 선정된 곳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전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70개 사업장을 조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줬고, 그래서 이 조원들이 이 70개 사업장의 임장을 작년 11월, 12월 달까지 임장을 해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을 하셨죠. 그래서 이 70개 사업장에 대한 발표를 제가 이제 그저께랑 그저께 해서 한 5-6시간 동안 한 거거든요. 여기에 가면 이 지역들 보면 투자금액 제일 작은 건 5천만 원짜리 사업장도 있고요. 서울인데요. 서울인데 네. 서울. 저는 이제 서울 말씀드립니다. 서울이고 그다음에 신속통합계획으로 적어도 확정된 곳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급지가 좋지는 않겠죠.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정도인 데도 있고 투자 금액이 1억 원인 데는 널렸습니다. 널렸다. 너무 많아요. 2억, 3억, 4억. 그러니까 사실 3040이 청약으로 지금 뭐 대출도 다 막혔기 때문에 설령 청약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없고 또 워낙 분양가도 비싸고. 그렇죠. 네, 저는 이 3040 세대야말로 특히 내가 가진 자금력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재개발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되게 적은 금액, 상상할 수 없는 적은 금액으로도 내가 재개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내가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꼭 저한테 와서 공부하셔라, 제 수업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재개발이라는 이 영역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이쪽에서 승부를 한번 봐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진짜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수강생들 다 발표했는데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물론 한남 성수 굉장히 비싸죠. 좋죠. 노량진, 부가연 다 좋죠.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신속통합계획은 아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으니까 실거주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나는 빌라에서 실거주 못하는데. 그럼 방법이 또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활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경매를 활용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속통합계획, 공공재개발, 성수전략정비구역, 용산정비장 요 4개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네. 나머지들은 그냥 계획으로 사면 돼요. 모 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날 확률이 매우 높은 구역이 있는데 네. 거기 투자 금액 1억 2천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내가 1억 2천 주고 빌라 하나 사놓으면 올해 안에 조합 설립 인가 나면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양평가, 건축심의 사업 시행인가 받고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한 다음에 2주 며칠 아파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역 쪽에 여러분들께서 꼭 그 도전을 하시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우리 3040 세대들이 있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많이 뒤쳐졌다는 생각이 들고 조급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지역들 이런 거는 싼 만큼 조금 공사 기간이나 또는 이제 진행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감안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런 빌라를 샀을 때 여기를 과연 신축까지 끝까지 갖고 갈 거냐? 저는 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게 되게 오해 중에 하나인데 그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 있는 곳 재개발 구역 아무 데나 가서 그 재개발 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얼마였고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는 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 예를. 제가 그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대의원이거든요. 네. 제가 언제 들어갔냐면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조합 설립 인가 나기 직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조합 설립 인가 단계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저는 취임 때 들어갔고 지금 조합 설립이고 사업 시행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 들어갔냐면 2017년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럼 거의 8년 전이에요. 8년 전에 제가 빌라를 6억에 샀거든요. 6억에. 네. 근데 제 빌라가 지금은 30억이에요. 사업 진행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가격이 이렇게. 급지가 좀 낮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조합 설립인가 나기 직전에 사더라도 아파트까지 못하고 기다리니까 조합 설립인가 나고 사업 시행인가 나고 관리 처분인가 나면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나는 여기에 신축받는 것보다 조금 더 상위급지에 갖고 싶어 라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한 3억 정도 돼. 그러면 이 3억을 그냥 뭐 경기도의 구축 이런 아파트에 하시는 것보다 이런 3억 정도 되는 돈을 1억 5천, 1억 5천으로 쪼개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속통합기에 이제 좀 안정적인 곳들 하나하나 사놓으면 이걸 굳이 끝까지 아파트를 가져가실 필요 없고 뭐 사업 시행가가 나던 관리 처분이 되면 가격이 오를 테니까 그때 매도하고 돈을 합해서 또 좋은 데로 가고 요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저는 훨씬 좋다는 거죠. 그냥 우리 또 3040 세대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사고 가면 다주택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거란 말이에요. 네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아까 임사 같은 것도 얘기를 해주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거의 다주택보다는 똘 한 채로 몰아가라는 게 지금 대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다주택 이거 자부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주택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주택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럼 이제 다주택 지금 요즘에 또 대통령께서 그 종부세 얘기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막 찌라시도 돌고 있고. 네네. 그러면 보유세 올린다고. 그렇죠. 보유세 올린다고. 그러면 사실 예전에는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그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1도 없이 투자가 됐거든요. 네. 다만 그게 작년에 이제 101호 대책을 계기로 해서 그런 보유세를 혜택을 받는 건 사실상 없어졌다고 무방한데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빌라 2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성수하남 이런 데 빼고 노량진 이런 데 빼고 그냥 지금 뭐 조합 설립인가를 앞둔 신속통합기 구역의 빌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얼마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1억대예요. 그렇죠. 네. 싸죠. 그럼 2개 가져봐야 음. 과표가 종부세를 매기는 과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두려운 건 이익이 엄청 났는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질 못한다. 이건 그냥 안 팔면 되고요.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유세가 되게 부담이죠. 여러분들 재개발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1억 원대 빌라 2채 종부세 안 나옵니다. 세 채 가져도 나올 확률이 되게 적어요. 아파트 한 채, 신축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것보다 종부세 부담이 훨씬 작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으로 가도 저는 물론 내가 지금 현재 이건 무주택 기준인 거고 현재 내가 어느 물건을 갖고 있다는 거에 따라서 또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 다주택 플랜으로 간다고 해서 보유세에 되게 부담이 된다. 요거는 좀 생각을 깨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재개발이 지금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일단 뭐 지금 굉장히 장점 관련된 얘기도 해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흔히 말하는 요즘 그 재개발 뭐 좋은데
여러 가지들 그동안 이어져 왔던 각종 규제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 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면 11호 대책으로 서울 전역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돼서 재당첨 제한 이슈가 뜨겁고 뭐 맞아요. 이런 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랑 그 재개발 투자할 때 주의할 점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고리가 있나요? 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이제 그런, 법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 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투자는 굉장히 소액으로 내가 서울의 신축을 가져갈 수 있고, 다주택 플랜으로 가더라도 부담이 적은 영역이긴 하나, 이제 핵심은 이거죠. 그럼 내가 어떤, 빌라를 샀을 때, 내가 이 빌라를 사는 목적은 나중에 신축 아파트를 가져가기 위함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빌라가 아파트로 안 돼버리면 문제가 많죠. 맞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구역이 정비구역이 해제된다거나 조합 설립이 됐다가 뭐 가처분 소송 등이 받아지면서 조합 설립이 취소된다거나 그런 다양한 네거티브적인 이벤트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나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뭐 저한테 오셔서 같이 공부해도 되고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통칭해서 사업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너무나 장점도 많지만 이러이러한 사업 리스크가 발현되는 단점도 있다는 거죠. 네. 요거를 체크해야 되는 게 핵심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아까 재당첨 제한이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나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재개발 투자를 이미 하나 한 사람이 또 하나 살 때는 재당첨 제한을 굉장히 잘 따져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앞에 최초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후로부터 5년 이내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 따져봐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 뭐 재당첨 제한이랑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제가 원래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사람들이 거의 같이 보는데 네. 저는 수년 전부터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을 많이 강조를 해요. 네. 네. 첫 번째는 일단은 재건축 하면 우리는 보통 강남, 목동, 노원 뭐 요 정도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빌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울 25개구에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투자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5,000일억대 투자가 되게 많듯이 소액으로 승부 볼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개발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번 1015 대책이 나오고 나서 또 재개발이 부각된 이유가 이런 거죠. 현금 청산 이슈인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단계가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 그 다음에 이주, 그 다음에 착공, 입주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는데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에는 사고 못 팔아요. 그 다음에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가 난 다음에 사고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건축을 하나 갖고 있으면 이 재당첨 제한 때문에 다음 투자가 너무 어려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면 저 사례를 들게요. 제가 지금 전국에 9개의 사업장의 조합원인데 이번에 부산 거 사서 9개죠. 9개의 사업장의 조합원인데 제가 지금 재당첨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제가 성수에 있고 상도에 있거든요. 네. 근데 성수도 조합 설립이고 상도도 조합 설립이에요. 그러면 저는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팔아야 되거든요. 사업 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관리 처분까지 저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네, 충분한 거예요. 마켓을 보고 시장 흐름을 보고 내가 되게 여유롭게 판단해 가면서 엑짓하고 이럴 수 있는 대응 시간이 있어요. 재개발. 근데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난 다음에 조합은 지위양도 제한이 되다 보니까 대응 시간이 없어요. 내가 뭔가 플랜을 짜서 다음 스텝으로 가기에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은 훨씬 더 여러분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리스크가 훨씬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장단점이 있는 거죠. 내가 어느 영역에서 승부를 볼 것이냐는 이제 각자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재개발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장점보다
단점에 자꾸 이렇게 눈이 가기 마련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경우가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사비가 올라가면 나중에 이제 추가 부담금 뭐 이제 추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게 나중에 나한테 엄청나게 뭐 확 던져지는 거 아니야? 막 이래서 막 걱정하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될까? 그리고 이제 정부도 지금 제대로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뭔가 좀 도움 주는 요소들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봤는데 박원순 시즌2?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는데 재개발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우리 흥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것도 들리다 치면 진짜 한 시간을 떠들 수 있는데 네. 재개발이 장점이 너무너무 많은 반면에 단점도 분명히 있죠. 단점이 있죠.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게 아파트가 될 거냐. 네. 그런 사업 리스크적인 건 이제 제외하고 우리 부장님께서 공사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막 러우 전쟁 나고 코로나 막 그러면서 코로나 나면서 러우 전쟁 나고 하면서 그때 공사비가 정말 미친 듯이 올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 3, 4년 그때 기사 검색해 보시면 뭐 치솟는 공사비 정비 사업 다 막힌다. 사업 진행 안 된다. 이런 기사를 되게 많이 보실 거거든요. 유튜브에서도 썸네일에 진짜 많았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조합원들 사업성 악화로 뭐 죽어나간다. 이런 거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늘 똑같이 얘기했어요. 정말 걱정 하나도 하지 말라고. 걱정 1도 하지 말라고 저는 늘 강조드린 핵심은 뭐냐면 아까 우리 도입부에도 얘기했다시피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 재개발의 핵심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재개발은 결국 아파트를 때려 부시는데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아파트를 짓는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죠. 네. 그럼 이 비용을 과연 어디서 충당할 거냐? 일반 분양을 통해서 수입을 충당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반 분양으로 수입이 그 비용들이 다 충당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조합원들이 엠빵으로 내는 게 분담되는 거. 네. 그게 되게 논리가 단순하거든요. 그러면 공사비가 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가가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업의 원가. 네. 그러면 원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까지 공사비가 올랐는데 우리가 사업을 해야 돼? 오히려 원가가 올라서 조합원들이 손해다라고 판단을 하면 사업을 멈춰버리면 되는 겁니다. 사업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총회도 좀 딜레이하고 사업 시행과도 좀 뒤로 미루고 그러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럴 거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일반 분양 수입으로 그 늘어난 공사비를 상쇄할 수 있을 때까지 사업을 딜레이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사업을 딜레이 시키면 된다? 네, 사업을 딜레이 시키면 되는 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는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을 일부러 딜레이를 시켜버리면 당연히 집값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벼랑 끝 전술이네요. 약간 벼랑 끝 전술인데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결국 핵심은 늘어난 공사비를 일반 분양 수입으로 충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당이 되지 않으면 주택 공급은 안 된다는 얘기고, 결국은 분양가가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 하나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여러분들 2022년, 3년, 4년, 5년 한번 분양가 쳐보세요. 일반 분양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오르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이면은 얘기가 달라요. 지방이면은 그 조합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인허가권서부터 그 종전에 있었던 그 주민들과 협의,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못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냥 옆에 땅 잃어버리고 택지해서 아파트 하나 올리면 되지. 근데 서울은 그게 안 되잖아요. 결국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고, 이번 1, 2부 대책에도 그게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합 방식이 됐던 뭐가 됐던 여기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비용이 오르면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뭐 공사비가 됐던, 그 다음에 뭐 친환경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제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뭐 주 4.5일 이슈도 나오고, 이게 다 공사비가 늘어나는 요소들이거든요. 네. 그냥 공사비가 늘어나는 요소, 어떤 그런 정책이 뭐 입법이 되거나 뭔가 정책이 시행이 됐다, 이꼬르 분양가가 오른다,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울이기 때문에 맞아요. 서울이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야, 재개발을 하는데 지연시켜? 그러면 일단 물음표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 근간에는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공급이 워낙 없고 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행이 제대로 안 되면 그 공급 부족의 효과가 훨씬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네네. 결국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네, 구조다. 맞습니다.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죠. 이제 지방선거 있잖아요. 아, 지방선거. 예, 아까 어느 분께서 오래된 저도 이제 박원순 시장 얘기해서 야 이거 오래전 얘기인데 뭐 자꾸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장님은 오세훈 시장님이거든요. 네. 근데 오세훈 시장님이 이번에 6월달 지방선거에 분명히 나오실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연임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반대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성동구청장 엄청나게 미는 것 네, 같은 느낌도 있는데 네, 정원 보십니다. 예, 그런데 서로 이렇게 다른 경우,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오세훈 시장이 그 이쪽으로 좀 신경 쓰니까 정부하고도 각 세우고, 네. 그러니까 연임하는 경우와 또는 반대의 경우, 네. 서울 재개발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많죠. 실제 네. 많죠. 굉장히 그럼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부룡님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유튜브에서 모든 걸 따놓고 얘기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게 네. 이게 정치적인 얘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민주당의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걸 다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텐데 이제 그런 것들 딱 생략하고 그러니까 정치 무관심층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에서 나오겠지라고 아마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네네. 근데 일단 그게 또 퀘스천마크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내부적인 뭐 어떤 뭐 경선 룰을 바꾸고 뭐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신 분들은 딱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나오는 건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를 뜯어놓고 보면 고땡땡 그 유튜버가 얼마 전에 이제 한동훈 전 당대표를 제명을 했고 다음은 오세훈이야 이런 발언도 했고 네. 그런 발언도 했고 되게 큰 유튜버가 그런 발언도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중진 몇 분께서 지금 국민의힘이 되게 혼란스러우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4번 정도 했으니 이번에는 뭐 양보하고 당대표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받지를 않으셨는데 네네. 이제 정치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재작년 개헌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26년 6월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는 당연히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저는 디폴트로 생각을 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연임이 되는 거에 대해서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소용돌이가 치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머스트 오세훈이라는 거는 살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갈 거라고 보지만 네네. 그렇지 않은 기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왔을 때 이제 민주당 후보가 나올 건데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성동구청장 정원호 구청장이거든요. 네네. 그때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완전 원픽했잖아요. 칭찬했죠. 일 너무 잘한다. 네. 성동구청 주민들한테 여론조사했다가 만족도가 92%인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 급부상을 했는데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10%포인트 정도 뒤지는 것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대등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되게 지금 대등한 관계에 있거든요. 그럼 이제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여기가 핵심인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이제 연임을 하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재개발은 더 활성화가 되면서 되게 원활화가 될 거고 다만 중앙정부랑 각은 계속 세우게 될 거고요. 그렇겠죠. 그 사이에서 본인이 밀었던 신속통합 계획이나 모아타운은
그래도 사업이 쭉쭉쭉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이제 문제는 만약에 민주당 출신의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시장이 됐을 때 서울의 재개발은 어떻게 될 거냐가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옛날 박원순 서울시장님 시즌2가 될 가능성은 저는 되게 낮다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서울의 재개발 318곳을 구역을 해제시키셨거든요. 네. 그리고 도시 재생을 강조하시던 분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번에 119 대책 나오는 것도 봐서 알고,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그거는 뭐, 너무나 지금 현재 중앙정부나 민주당 쪽의 컨센서스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구역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뭐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시키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결국 공급을 할 것 같거든요. 워낙 공급이 없으니까. 하긴 할 건데, 네. 이제 핵심은 927을 보면 알아요. 927. 927 여러분들 잘 보시면 공공주도 공급이에요. 맞아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주도 공급이에요. 네. 그러면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시장이 됐을 때는 지금 입법부, 행정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까지 이렇게 싹쓸이가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네,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 중앙정부의 생각과 결을 맞출 확률이 높아요. 그 얘기는 서울 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이 민간 주도에서 공공 주도로 넘어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네. 그럼 과연 이 두 가지의 핵심은 뭐냐? 민간 사업은 그 개발 이익을 우리 같은 조합원들이 가져요. 네. 근데 공공 주도의 공급은 개발 이익을 공공이 가져가죠. 네. 이게 엄청 큰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시장이 됐을 때 서울의 주택 공급이라는 그 큰 길은 그대로 가는데 많은 디테일에서의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공급의 그 패러다임 자체. 그러면서 공공주도의 공급, 중앙정부와 결을 맞춰서. 그래서 뭐 제가 다른 방송에 가서도 한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 어차피 이제 입법부도 민주당이잖아요. 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상당히 개정이 될 것 같고. 좀 바뀐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방선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제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선거도 다 있잖아요. 서울시 조례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재개발 투자랑은 다른 결에서 시장을 찾아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종북적으로는 그러한 것들 공공주도의 공급이 저는 성공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면 민간 시장은 위축될 거고 공공시장은 막 키우려고 하겠지만 크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인 10년 주택 공급을 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집값은 오르고 그런 일들이 한번 또 일어나 파도처럼. 그래서 한 6년, 7년, 8년, 10년 지나가지고 우리가 그 2014년부터 슬금슬금 오르다가 19년에 잠깐 뭐 꺾이긴 했지만 20년 미친 듯이 올렸죠. 네, 맞아요. 그러한 장이 미래에 한 번 또 크게 그 사이클이 한 번 더 크게 다시 한번 오게 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네. 그리고 저도 올해 집값 상승이 꽤나 높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제 수강생분들한테는 어떤 가이드를 드리냐면 적어도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 위주로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일단 지정된 거. 네, 왜냐하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된 곳들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서 뭔가 많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이용 계획이나 건축안이나 어느 정도는 아웃라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건 서울시에서 고시를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고 네. 그래서 그 자체를 틀어내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지방선거 전까지 투자하고 싶으면 정비구역 지정된 이유를 보고 나는 되게 공격적인 투자다. 나는 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연임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전도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재개발이라는 투자 자체가 되게 리스크가 있는 투자거든요. 네. 그러면 그 리스크가 있는 투자 내에서
어쨌든 나를 좀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연임하는 거 말고 그럼 뭐 정원호 구청장처럼 그런 분이 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의 치적이라고 얘기하는 신통의 문제가 생긴 건 없을까요? 그래서 근데 얼마 전에 정원호 구청장께서 그 모 언론사 인터뷰 하시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통합 계획은 되게 잘 되었다라고 발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럼 그 말은 어쨌든 그 신속통합 계획이라는 그러한 큰 틀에서의 공급 방안을 그대로 계승할 확률이 높아요. 뭐 이름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죠. 그렇죠. 이름이나 이런 건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러한 주택 공급의 형태는 그대로 갈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주도에서 뭐 도정법 개정,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이런 거를 통해서 패러다임 자체는 민간 주도에서 공공 주도로 이렇게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된 신통은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기부 체납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면 공공기여 같은 거죠. 예를 들어 임대주택이라든가 뭐 공공청사 부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기부 체납하는 도로라든가 네. 이런 쪽에 있어서의 공공기여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요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그럴 수는 있겠네요, 진짜. 자, 그러면 일단 얘기가 계속 서울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서울 수도권 근처도 안 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부산 재개발 투자하셨다고 했어요. 네, 저 부산. 부산. 지금 본인도 모르시지만 부산에 얼마 전에 투자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랬었나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서울 한참 얘기하셨거든요. 서울은 공급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부산 재개발을 투자하셨다.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저랑 같이 있는 친구가 그냥 아주 콕 집어서 물어보는데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냥 오래간만에 한번 해보려고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어디에 왜 투자하셨는지. 어디에 왜요? 네. 일단 혹시나 잘못된 가이드라인을 잡으실까봐 먼저 말씀드리는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내가 만약에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신속통합기획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지방분들이 서울에 엑스파킹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갭으로 갈 수 있는 재개발도 보셔야 되고, 만약에 지방분들 중에 자금이 좀 부족하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지 않은 곳들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이제 저는 왜 투자했냐면 제가 이제 부산 투자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울에 자산이 형성돼 있는 분들. 근데 또 투자하고 싶은 분들. 그럼 서울에 또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취득세 문제도 있고, 네. 뭐 양도세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그게 제 케이스거든요. 저도 이제 워낙 많은 다주택자니까 또 서울에 투자하기는 굉장히 부담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 11월에 계약했고 며칠 지지난주에 가서 잠금 쳤고 제가 5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비조정인 거. 비조정이고. 네, 첫 번째는 비조정인 거. 네, 그럼 비조정이면서 광역시 것.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비구역 지정 전일 것. 지정전이어야 네, 된다. 정비구역 지정 전일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살려는 빌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억 아래일 것. 네. 요 두 가지 이유는 취득세를 그냥 1%만 냅니다. 네, 구역 지정이 돼버리면은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는데, 네. 구역 지정이 아직 안 됐으면은 취득세 중과 가주택자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없이 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비조정, 그 다음에 그 정비구역 지정 전일 것,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2억 이하일 것,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을 봤는데, 부산은 보통 해수동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동래구는 뺐고, 해운대구와 수영구만 봤어요. 해운대구와 수영구만 딱 봤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번째가, 뭐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이런 거 다 해서 실투자금 한 8천만 원 내외일 것. 요 5가지의 교집합이 되는 곳을 찾았고, 뭐 아마 여러분들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그 부산 광안리 쪽에 정비구역 지정 막 앞둔 그런 곳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 실투자금 한 7천만 원 초반대로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광안리 아파트에 신축 하나 갖고 있으면 좋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 뭐 제 어떤 한 수강생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분은 현재 노량진 4구역 조합원이시고, 그다음에 상구 15구역 조합원이시고, 그다음에 전농동에 신통 하나 갖고 계시고, 그럼 거의 풀로 찼잖아요. 요런 형태. 이렇게 내가 서울에 어느 정도 세팅이 좀 되신 분들, 근데 좀 여유 자금 있어 투자를 좀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광역시에 구역 지정 전 공주가 1억 이하 여러분들 잘 보셔가지고 한 8천만 원 내외, 한 1억 안쪽에서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은 대구, 울산, 부산은 좀 괜찮게 봐서. 네, 부울경 쪽이네요. 네, 다. 다 불경. 네. 대구, 울산, 부산은 또 뭐 현실 가능성을 떠나서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양극화 해소 방안 그래서 이제 뭐 지방 쪽 활성화하겠다라는 말씀도 계속 뭐 아직 구체적인 게 나온 건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세 군데를 한번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한 5가지 요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뭐 지방을 보시려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대신 서울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일단 먼저 서울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울 세팅이 끝나고 좀 여유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좀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부산이나 그쪽 울산 대구 쪽에 구역점 요거 보는 건 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전문가로 모시긴 했는데,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성수도 갖고 계시고 상도 얘기하셨고 내 부산가 했는데 지금 다 재개발이거든요. 다 되게. 네, 혹시 다른 종목은 투자하시나요? 다른 종목도 많이 하죠. 그 제 전체 자산의 한 50% 미만이고요. 지금 뭐 사무실도 있고요. 네, 뭐 오피스텔 뭐 당연한 거고, 토지 다 합니다. 뭐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영역 투자는 다 하는데, 네, 제가 돈을 받고, 그러니까 서비스료를 받고 누군가에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은 재개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아파트를 가르치거나, 네, 뭐 우리 부룡님처럼 사이클을 가르치거나, 네, 건물을 가르치거나, 그거를 내가 서비스를 받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냥 저의 개인 투자 영역은 있고, 다만 재개발 쪽은 그래도 제가 적어도 제가 올해로 한 18년 됐거든요. 네. 재개발 투자는. 그러니까 정확히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한 18년 차 정도 됐는데, 이 정도면은 뭐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어서 제가 재개발만 주로 얘기하는데, 그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잘 사는 흥부님은 재개발만 하시자고. 근데 네. 자주 질문 듣거든요. 네. 근데 그렇진 않고, 저도 부동산 투자자니까 다 하는데, 이제 재개발을 메인으로 하고, 또 그쪽에 좀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한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재개발인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진짜 이거 진심 아무리 생각해봐도 재개발 외에는 다시 안 보여요. 게다가 지금 토지 거래하고 다 막혔잖아요. 다 막혀 있죠. 네. 그래서 아파트는 사실 접근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 또 많으신 분들은 또 많으신 분들, 살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고, 그냥 재개발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승부를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제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두 가지만 질문 더 드리고 원래 1시간입니다. 네, 1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몇 가지만 더 드리고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흥부님이 얘기를 뭐 어쨌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군데 얘기를 듣잖아요. 네. 확인도 해보고 듣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으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아까 경매도 얘기하셨는데 네. 경매 얘기하실 때 아까는 분명히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경매도 하고 이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경매로 재건축 재개발은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적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많이 얘기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명쾌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 네.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 물건들은 경매로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클리어해요. 뭐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해서 뭐 그런 개념만 조금 알고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난 후에 구역들, 서울에 너무 많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 난 곳들.
그런 사업장들은 여러분들께서 경매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네. 이게 원래 잘 유튜브 방송에서는 얘기 안 하다가 그 2023년 2월 달에 1인 다물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났고 네. 그다음에 23년 6월 달에 다물권 1세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네. 그런데 경매로 내가 재개발 재건축을 샀을 때 이 두 가지를 특히 다물권 1세대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들께서 모 재개발 구역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개사님한테 이런 물건을 소개를 받았다고 칠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이 이때 났어요. 숨이 안 보이시나? 이 정도 봐야죠. 자, 조합 설립이 이때 났고 그 다음에 매매 거래가 한 번 됐고 매매 거래가 한 번 됐어요. 조합 설립 인가 난 다음에 이걸 내가 살려고 해요. 자, 조합 설립 인가가 여기 나고 매매 거래가 한 번 된 이 물건을 제가 살려고 해요. 그러면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외에도 너무 많은데 꼭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물건을 갖고 있는 매도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그 매도인이 남자라고 할게요. 자, 매도인의 와이프, 매도인의 부모, 매도인의 형제자매, 매도인의 자식, 그리고 요 물건을 한 전 매도인이 있겠죠. 네. 전 매도인의 와이프, 전 매도인의 자식, 전 매도인의 형제자매, 전 매도인의 부모.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이 구역 내에 다른 물건, 단 한 명이라도 다른 물건을 갖고 있거나 가졌었던 적이 있으면 아파트를 못 받아요. 이게 엄청 큰 판결이거든요. 물론 부모 자식 간은 세대 분리를 하면은 예외고 형제자매는 세대 분리 하더라도 안 되고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다 말씀 못 드리고 그냥 큰 원론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합 설립 인가 난 곳에서 물건을 살 때는 매도인, 전 매도인의 세대원들을 다 봐야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걸 다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매는 아예 그걸 못 봐요. 물론 이런 물건들이 많지는 않겠죠. 100개 중에 한두 개겠죠. 그러니까 내가 경매를 받아도 아파트를 받아갈 확률은 매우 높아요. 하지만 그게 100%는 아니라는 거. 내가 만약에 걸려버리면 현금 단독 입주권을 못 받게 되거든요. 일반 매매도 똑같아요. 근데 일반 매매는 내가 매도인을 직접 만나잖아요.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시면 되게 황당할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의 부인, 자식, 형제자매, 전 매도인의 부인, 자식, 형제자매 그걸 내가 어떻게 다 확인해? 이 방법은 당연히 알려드렸죠. 제가. 유튜브에서 봐야 돼. 그렇죠. 사실 지금 뭐 결국에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공으로 나가고 있는 유튜브에서 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으셨을 거고. 네. 일단 보면은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의 시장으로서는 진짜 재개발 시장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저도 되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앞으로는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맞고, 그다음에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되게 필요하다. 네. 이러면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신 거기도 했는데, 또 모시면서 제가 이번에 정규강의 유치도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시간도 했고 해서 마지막으로 네. 그냥 간단하게, 요번에 3월 7일인가요? 네, 3월 7일 날. 네, 저희 카페에서 정규 강의 재개발 강의. 근데 준비 엄청나게 하셨더라고요. 7주. 7주. 네, 7주 정규 강의를 좀 준비해 주셨었는데, 그 7주 정도의 그 정규 강의에서 지금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마지막으로 시켜주세요. 일단 이번에 우리 도룡님 부지런 카페에서 제가 하는 정규 강의는 22기고요. 네. 지금까지 21기 진행해왔고 22기고 3월 7일 날 개강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보통 일주일에 하루 강의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길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부터는 그냥 토요일, 일요일 강의를 할 거예요. 토일 해서 7주 과정이지만 한 달 이내에 한 달 이내에 쭉 하는 걸로. 끝낼 수 있도록.
왜냐면 빨리 배워서 지금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모집은 2월 12일부터 네. 카페에서 가능하죠.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적어도 지금 정권, 남아있는 지금 정권 4년 6개월 동안 서울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거의 디폴트 값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해제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4, 5년 흐르는 거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뭐 자금을 작게 갖고 있거나 크게 갖고 있거나 서울에 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빌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재개발 투자가 이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 그럼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분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재개발은 여러분들 제가 막 이렇게 잘난 척 이게 아니라 꼭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수익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아셔야 되고, 특히나 분양 자격.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보통 저는 4가지로 알려드려요. 너 사업장 물건 좀 나 재당첨 제한. 내가 재당첨 제한에 해당이 되는지, 너 아까 말씀드렸던 1인 다물건 다물건 1세대 요거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 물건 권리 산정 기준을 보고, 이거 제대로 분석 못하면 물딱지 같거든요. 우리가 재개발 투자하는 게 아파트 가지려고 하는 것도 물딱지 받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시켜드릴 거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전 프로세스를 경험해본 사람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재건축 아파트. 그라시오. 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큰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기 때문에, 빨리 공부하셔가지고, 빨리 시장에 좀 참여자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수익이면 수익 분석이면 수익 분석, 임장 방법이면 임장 방법, 그다음에 분양 자격 분석이면 분양 자격 분석,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질주라는 기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되게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좀 잘 설명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간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재개발의 장점, 마지막으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한번 해주신다면. 재개발의 장점 딱 하나입니다. 네. 정말 작은 금액으로 서울에 신축까지 수 있어요. 그냥 핵심이네요. 네, 정말 작은 금액으로 서울 아파트, 아까도 말씀드렸죠. 5천, 뭐 1억 5천, 1억. 정말 작은 자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1억 갖고 서울에 신축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안성에 구축도 못 사는 게 1억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소액으로 서울에 신축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그게 재개발입니다. 네. 너무 심플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어떤 분께서 마지막으로 강의 신청 어디서 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유튜브가 종료되면은 저희가 이제 첨부를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URL을 첨부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지런 카페 치시면 아마 나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접수가 2월 12일부터 접수고요. 2월 8일인가 9일 날 예비 공지로 그 부지런 카페가 올라가니까 그거는 한번 부지런 카페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점심도 못 드시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나와줘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한테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소액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재개발 강의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아주 좋은 정보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편집 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